12월 9일 칠성이. 오늘은 3명이서 다 같이 합시다. 곧 심판이 내려졌으니 공정치 못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칠성이. 잠깐만, 아버지는 천천히. 친척 관계에 있어서 그다지 다복스럽지 못한 것 같았다. 큰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된 큰어머니와 세 아이를 아버지가 돌보셨다. 그런데다가 고부모가 돌아가시자 고모도 외아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왔다. 천천히. 그 아이는 10살쯤 되어 보였고 우리 셋 중에서 가장 제일 나이가 많았다. 마음이 발그레한 것이 잘생겼으며 마르고 아담한 체격이었다. 한 가지 흠잡을 때가 있다면 입술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두툼하고 단단한 것이었다. 큰 병을 앓고 나서부터 그렇게 된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천천히. 그 아이 눈에는 총기가 있었고 귀는 동그스름해서 복스럽게 보였다. 얼굴빛이 하얗고 뺨이 너무나 발그레해서 하나에서 입지 않았더라면 계집애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를 정도였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신기할 정도로 깨끗한 손이었다. 그 아이 손을 보고 나서 내 손을 들여다보면 그 아이와 내가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수아미와 내가 뜰에 제기를 차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아이가 우리 앞에 나타났다. 그 아이는 우리에게 다가와 수아미고 누가 미륵이냐고 물었다. 우리는 그 아이가 누구인지 금세 알아채었다.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게 된 고종사촌인 칠성이 형이었다. 그래서 나는 칠성이 형이 예쁘장하게 생겨서 마음에 들었다. 곧바로 같이 놀자고 했다. 하지만 수아미는 별로 달가워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운명의 기대에 서서 제기차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여기서 눕기엔 너무 춥다. 이렇게 말하면서 칠성이 형을 불쾌한 듯이 쳐다보고 있다. 천천히. 잠시 후 수아미와 나는 제기를 차기 시작했는데 다시 칠성이 형이 주머니에서 짧은 대나무 한 토막과 주머니 칼을 꺼냈다. 그러고는 주머니 칼로 대나무를 다듬기 시작했다. 칠성이 형은 그렇게 대나무로 깎아 만든 피리를 두툼한 입술로 불었다. 처음에는 경쾌하고 빠른 곡조로 부르다가 나중에는 느리면서도 슬픈 곡조로 불었다. 형의 피리 소리를 듣자 옛날에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들이 떠오르는 듯했다. 팔다리는 신기할 정도로 가벼워졌다. 수아미도 장단에 맞춰 팔다리를 흔드는 것이 보였다. 나는 칠성이 형이 부는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고 점점 더 흥이 났다. 칠성이 형은 피리를 불고 또 불었다. 어찌나 정신없이 춤을 추던지 아버지와 칠성이 형 할아버지가 사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웃고 계신 것도 모를 정도였다. 아버지는 내가 그렇게 춤추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내 기억으로는 우리가 저녁마다 어머니 방에서 할머니께 춤을 배웠을 때가 아버지가 와서 본 적이 없었다. 제일 나이가 많은 누나 둘이서 작은 곡으로 장단을 맞추어 동요를 불렀고 우리는 간단하게 팔다리를 움직이는 동작을 배웠다. 하지만 누나들이 불렀던 노래는 칠성이 형의 피리 소리 같이 아름답고 마음을 움직이지는 않았다. 형이 불렀던 곡은 탈춤에서 나온 것이었다. 탈춤은 우리 마을에서 해마다 한 번씩 볼 수 있었던 가장 인기 있는 무언극이었다. 무언극이 뭘까, 도희야? 무언극은 대사 없이 표정과 몸짓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연극이래. 응? 몇 해 전 어느 초여름 날 구월이가 탈춤을 보러 수암이랑 나를 데리고 읍내에 간 적이 있었다. 우리는 30명 가량의 탈을 쓰는 광대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온 읍내를 돌아 북문 앞에 있는 노천극장까지 가는 틈에 끼어갔다. 끝도 없이 모여든 사람들이 성벽 위며 성문 안 그리고 무대를 둘러싼 언덕 위 높은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다. 처음에는 저를 버리고
마을로 내려온 승려가 등장했다. 맨 처음 승려가 등장해. 승려가 알지 도희야? 응. 승려는 예쁜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져 행복에 겨워 춤을 추었다. 그 다음으로 우스꽝스러운 광대가 나와 방울이 달린 막대기를 계속 흔들면서 움직일 때마다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광대는 승려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쫓아다니며 계속 방해를 했고 급기야는 그 여자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다. 불쌍하고 나이 많은 승려는 다시 산속에 있는 절로 돌아가야만 했다. 승려가 여인과 헤어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추었던 춤은 하루 종일 걸렸던 그날 공연은 마지막이었다. 해가 질 무렵에 시작하여 어스름한 어둠이 깔릴 때까지 계속되었던 그 춤은 무척 감동적이었다. 승려는 기다란 소매를 애절한 곡조에 맞춰 앞뒤로 흔들며 지친 다리를 한 번은 짧은 걸음으로 한 번은 긴 걸음으로 움직였다. 또 등을 폈다가 굽혔다 하면서 탄식하는 듯 공중에 원을 그렸다. 그 모든 것들이 내 가슴과 피 속에 어찌나 진한 감동을 남겼던지 나는 그 춤을 흉내낼 수 있을 정도였다. 우와 도야 이래. 도야 이게 봐봐. 여기 이렇게 탈춤이야 봐봐. 봐봐. 우와. 이렇게 여기 엄청 아픔과 슬픔이 이렇게 다 들어있대요. 여기 짧은데 도희가 한번 읽어볼까? 아버지는 우리 셋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 우리는 가을과 겨울 동안 아주 잘 지냈다. 실상의 형이 새로운 놀이를 많이 가르쳐 주어서 참 즐거웠다. 서당이 끝나면 꽁꽁 강으로 가서 어두워질 때까지 팽이를 쳤다. 집안에서는 팽이며 대나무 피리, 대나무자, 담백, 재떨이, 온갖 장난과 등으로 집에 직접 깎아서 만들었다. 옛날엔 다 직접 깎아서 만들었나 봐. 우리 고향에서 1년 중 제일 큰 명절을 할 수 있는 설이 되었다. 설 언제인 줄 알지? 1월 1일 음력으로 자정은 12시 자정이 조사님께 차례를 지내고 나면 잔치가 시작되었다. 어린애들은 어머니가 계신 안방으로 불러가서 맛있는 음식과 과일을 실컷 먹으며 놀고 싶은 만큼 놀았다. 다음날 아침에는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고 일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지들 집으로 세배를 하러 다녔다. 날씨는 매섭도록 추웠다. 길은 얼음장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고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정면을 불어 닥쳤다. 그래도 우리는 신이 나서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녔고 미리 배워둔 새해 인사말을 했다. 어느 집에 가도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과자와 과일을 대접해 주었다. 덕담과 칭찬만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명절은 너무나 행복했다. 덕담은 무슨 말인지 알아? 덕담? 잘 되기를 비는 말. 우리 도희는 올해 잘 될 거야. 우리 도희는 올해 반장이 될 거야. 이런 게 다 덕담이에요. 그날은 우리 집에서도 할머니에서 9월이까지 온 식구가 좋은 옷을 입었고 어느 누구도 화난 얼굴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두가 좋은 말만 하였다. 우리 집 마름이며 마름이 뭘까? 땅 주인을 대신해서 땅을 관리하는 사람을 마름이라고 그러는데 어머도 이런 말 처음 들었다 도야. 응? 우리 집 마름이며 항상 나를 쓸모없는 녀석이라 놀려대던 무뚝뚝한 순옥이 아저씨까지도 오늘은 다정하게 너도 언젠가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해주었다. 모두들 덕담을 하며 선물을 주었다. 우리 도희도 지금보다 훨씬 더 책도 많이 읽고 이웃 사람들한테 나누기도 하고 더 잘할 거야. 우와 도희 봐봐. 여기 봐봐 도희야. 이렇게 설날에 이렇게 눈 오는 설날에 이렇게 모여서 덕담 나누고 이랬대. 우와 너무 멋지지? 여기서도 막 노네. 이 봐봐 도희야. 여기서도 놀고 여기서도 놀고. 우와 덕담한다. 이제 할아버지가 하나 봐 이제. 할아버지가 밤이 깊어 자려고 누웠을 때 수아매야 나는 1년 전부터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 아직도 방학이 보름이나 남았다는 생각이 들자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보름은 며칠일까요? 보름? 12일. 15일. 어, 15일을 보름이라 그래. 참 살기 좋은 세상이야 하고 혼잣말을 했다. 왜 15일 남았다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됐더냐. 하지만 수아미는 벌써 코를 골고 있었다. 아이들이 세배를 마치며 어른들이 새해 인사를 다녔다. 아가씨와 농부들, 청년과 노인들, 끝도 없이 많은 손님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고 온 집안의 즐거움과 웃음이 넘쳐 흘렸다. 명절은 이렇게 하루하루 계속되었다. 내가 명절 기분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빈둥거리는 사이 수아미는 저녁마다 몰래 나갔다가 밤늦게야 돌아오곤 했다. 어디 간 건가? 수아미는 새해부터 건달패들과 싸움이 시작되었고 수아미는 잠잠할 날이 없었다. 어떻게? 썩었대. 수아미의 멋진 설빔은 온통 발길질한 자국에 몰래 닦아낸 듯한 코피 자국도 있었다. 한 번은 그가 흠씬 두들겨 맞은 꼴을 하고 들어왔다. 양쪽 소매는 방쯤 찢겨 나갔고 머리에 있는 여러 군데 혹을 달고 있었다. 잡혀서 끔찍하게 갇혀 있다가 왔다고 했다. 못된 놈들 3명이 엄청나게 맞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구해줬다는 것이다. 못된 놈들 3명한테. 와. 그 일로 그는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없어진 듯 보였다. 다음날 저녁에도 싸움은 거세게 계속되었고 며칠 뒤엔 승패가 결정될 상황이었는데도 얌전히 집에만 있었다. 그 대신 집에서 우리 세 사람이 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그 싸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아버지가 붙여놓은 것이다. 아버지가 뭐라 붙였어? 응? 어느 날 저녁이었다. 손님이 없을 때 아버지가 우리를 불러 이상한 놀이를 가르쳐 주셨다. 빳빳한 종이에 제일 높은 지기 위에서, 제일 높은 지기가 뭐냐면 하는 일에 따라 정해지는 자리나 계급, 제일 높은 사람, 그 지기. 그 다음 사람,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지기야. 지기에서 제일 낮은 지기까지 모두 벼슬 이름이 써 있었다. 맨 밑바닥 벼슬아치부터 시작해서 제일 먼저 영의정 자리에 오르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였다. 아버지는 책을 한 권 집어서 아무 곳이나 펼쳤다. 우리는 펼쳐진 쪽에 첫 한자를 운으로 해서 그 글자로 끝나는 예시를 한 수 읊어야 했다. 이걸 해내는 사람만 지기를 하나씩 올라갈 수 있었다. 칠성이 형이 받은 첫 번째 한자는 임궁군자였다. 형은 그 한자로 끝나는 시를 하나도 몰라서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다. 다음은 수아미 차례였다. 수아미가 받은 한자는 봄춘자였다. 봄춘자는 어느 시에나 들어있는 쉬운 한자여서 우리는 운 좋은 수아미를 부러워했다. 수아미는 조금 더 들어봤다가 길 위에 봄이 깃든다라고 말했다. 잘했다. 아버지는 수아미를 칭찬하고 문간의 자리에 앉혀주었다. 그건 수아미가 해낸 큰 업적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처음이자 마지막 업적이었다. 그런 운 좋은 한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아미는 더 진급할 수가 없었다. 수아미는 여태까지 시집 한 권을 겨우 읽었을 뿐인데 그것조차 다 기억하지 못했다. 칠성이 형과 나도 곧 진급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칠성이 형은 3번, 나는 4번 진급하고 멈춰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놀이에서 이기지 못했다. 도희야. 이렇게 도희 봐봐. 재밌겠다. 이렇게 하는 거라. 와. 며칠 뒤 우리는 다시 그 놀이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사위를 던져서 했다. 칠성이 형은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벼슬아치가 되었고 계속해서 진급했다. 30분이 채 안 되어 놀이가 끝나자 우리는 놀이를 할 때마다 동전을 걸었다. 이런 방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아버지도 나중에는 각 벼슬과 그 벼슬의 권력에 대해 설명도 해주었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그런 직위에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수아미는 작년에 우리 고을의 원님이 행차하는 광경을 본 뒤로 원님의 직위에 매우 관심을 보였다. 원님을 고을 심리 밖에서부터 부하들의 환영을 받았다. 원님은 앞으로 자신이 다스리게 될 지역에 도착해서 첫 식사를 하고 읍내로 말을 타고 들어왔다.
우리는 구월이와 함께 집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다. 멀리서부터 풍악이 울려 퍼졌고 남문을 통해 읍내로 들어오는 기마대가 보였다. 맨 먼저 5쌍의 악대가 갈색 말을 타고 들어왔다. 그 뒤를 비단 옷을 입은 40명 가량의 처녀들이 말을 타고 따랐고 엄숙한 느낌이 드는 검은 관복을 입은 10쌍의 고관들도 나타났다. 그들은 당시 23개로 나뉘어 있던 우리 고을의 관리들이었다. 그 다음으로 2명의 멋진 청년 경호원과 함께 원님이 말을 타고 들어왔다. 원님이 탄 말은 그 머리카락만큼이나 하얀 말이었다. 머리에는 눈처럼 하얀 깃털이 나붓기듯 달려있는 갓을 쓰고 있었다. 그 갓에 달린 호박끈은 턱 아래에 묶여 있었다. 수없이 많은 부하들이 원님의 뒤를 따랐다. 어린 수아미에게 원님의 행차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수아미와 나는 암행어사가 멋있게 느껴졌다. 저희 암행어사 누군지 알아? 암행어사는 잘못된 일이 있는 곳을 몰래 조사하고 관리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사람이다. 암행어사가 임금에게 보고해서 제일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파면시킬 수도. 파면이 뭔지 알아? 파면? 파면은 일자리에서 쫓아내는데. 일자리에서 쫓아내는 거야. 그게 파면이야. 예를 들어 엄마가 하는 일을 이제 그만 나오세요. 이게 파면이야. 낮은 관직에 있는 사람을 출세시킬 수도 있었다. 어사는 사람들이 자신이 온 사실을 모르도록 대부분 거지로 변장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지금까지 암행어사에 대해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과 돈을 갖다 주고 억울하게 갇힌 죄수들을 풀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다. 우와, 도희 봐봐. 봐봐, 도희야. 여기 잠깐 봐봐. 잠깐 봐봐. 봐봐. 이렇게 나중에는 암행어사가 이렇게 오는 거야. 처음에는 거지처럼 왔다가 이렇게. 우와. 나팔 불자, 나팔. 나는 그렇게 거지처럼 보이면서도 수백 명의 비밀 부하들을 거느리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암행어사가 되고 싶었다. 놀이를 할 때 내가 암행어사 자리에서 주사위를 던져 6점을 얻으면 누군가 나처럼 6점을 얻지 못한 다른 관리들을 모두 추방할 수 있었다. 그러면 나는 혼자서만 출세를 계속하고 판서가 되어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기다릴 수 있었다. 어떤 경쟁자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추방된 사람들, 특히 한 번 추방되었다가 또다시 추방될 경우에는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수아미는 추방되어서 화가 나 있었을 텐데 칠성이 형에 의해 추방당하면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다. 그런 분노는 점점 개인적인 감정으로 발전해서 우리는 거의 매일 저녁 기분이 상한 채로 잠자리에 들곤 했다. 수아미는 계속 지기만 했고 곧 설날에 세배를 해서 모았던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대. 세뱃돈이 큰일 났다. 나도 돈을 잃었다. 칠성이 형이 다 땄대. 우와. 도희야. 여기 짧은 거지 도희가 읽자. 여기. 수아미와 재성이는 처음부터 서로 잘 어울리지 못했다. 수아미는 너무 열정적이고 칠성이는 너무 조용했다. 형은 자주 수아미 역을 칠성이 형을 잘하고 있다. 형이 입고 있는 칠성이 형이 입고 있는 옷은 아니 언제나 입고 있는 옷은 아니 위쪽 칠성이 형이 칠성이 형이 언제나 깔끔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형이 입고 있는 옷은 몇 달이 안 됐는데도 그대로였다. 그대로였는데 수아미는 옷을 사들이 화들었다. 더러워졌다. 그러고 칠성이 형 놓으면서 더 잘 읽어야 돼. 갈수처럼 변해갔다. 먹장구름이 들이운 것처럼 분위기가 내부었다. 작은 불꽃 파티로 인해 천둥벼락으로 변할 기세였다. 그래 때마다 눈을 놀이는 놀이맞춤이 안성맞춤이었다.
방학이 끝날 무렵에도 나도 돈을 다 잃고 말았다. 잠깐 얘들아. 엄마 잊고 있어. 내가 마지막 돈줄을 놓고 내기를 하고 있을 때였다. 마침 아버지를 외출 중이었다. 칠성이 형이 나를 추방했다. 나는 쫓아갔으나 또 추방되었고 다시 쫓아갔다. 벌써 오래전에 돈을 다 잃은 수아미는 우리가 노는 것을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칠성이 형은 나를 또 다시 추방하기 위해 주사위를 높이 던졌다. 하지만 그 주사위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전에 수아미는 칠성이 형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았다. 둘은 뒤엉켜서 이 구석 저 구석으로 뒹굴었고 나는 수아미를 거들어 주었다. 그 얌전한 모범생이 코피가 터지고 찢어진 저고리를 입은 모양새를 보는 게 얼마나 통쾌했던지. 하지만 그걸로 우리의 공동생활은 끝장났다. 여기 좀 읽어줘. 여기. 여기 끝에 여기. 곧 심판을 내려줬으나 공정치 못했다. 내 생각으로는 천천히. 칠성이 형이 제일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왜냐하면 칠성이 형이 돈을 전부 땄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터졌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칠성이 형을 몹시 때렸으나 수아미 다음. 수아미가 벌을 받아 칠성이 형을 몹시 때렸으니까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칠성이 형은 벌을 받지 않고 무사히 아버지 방을 빠져나갔다. 수아미는 종아리 세 대를 맞았는데 눈물 한 방울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내 차례다. 심판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난 종아리를 걷지 않았다. 칠성이 형은 한 대도 안 맞고 우리만 맞아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수아미는 그런데 수아미는 내 옆구리를 찌르면서 얼른 종아리 걷으라고 눈치를 주었다. 내 머뭇거리면서 종아리를 걷기가 무섭게 아버지가 회초리를 때리셨다. 내리치셨다. 내 반항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아버지가 나를 꽉 세게 붙잡고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붙잡고 있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세 대를 맞은 후 돌아가셔서 칠성이 형도 맞아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아버지가 한 대를 더 때렸다. 이번엔 정강이에 맞았다. 끔찍스럽게 아파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수아미가 그 틈을 타다 아버지 손에서 회초리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천천히. 오히려 엉덩이를 호되게 맞고 엉망이에 물러갔다. 천천히. 나는 여러 대를 더 맞았다. 적어도 10대는 더 맞았을 것이다. 그러나가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제 다 됐다. 그래도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더 때리세요. 나는 곧 대들면서 말했다. 뭐라고?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더니 나를 때리기 시작하셨다. 다시 나를 때리기 시작하셨다. 천천히. 그러다 수아미가 다시 한번 달려들어와서 이리저리 씨름한 끝에 아버지 손에서 회초리를 빼앗아 다녀 버렸다. 나는 내 방으로 강제로 나는 했잖아. 방에서 강제로 끌려 나왔다. 그래, 이젠 내 마음대로 하거라. 이 고집불통아. 마음대로 가거라. 이 고집불통아. 이게 어떤 내용일까? 끝에가 제 엄마 이해가 안 됐는데. 도연아 오늘 감사한 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감사한 거? 엄마가 멋있는 거. 제대로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가 예쁜 거. 제대로 감사한 거. 엄마가 오늘도 살아있는 거. 그거 말고. 뭔데? 도연이 감사한 거. 머리가 아픈 거. 머리가 아프지만 어때서 감사하다? 책을 읽은 거. 읽어서 너 자신한테 감사하다고? 엄마도 도연이가 배구도 하고 싶지만 또 도희가 아프다고 들어가는 순간 도연이가 나와서 안성맞춤 이렇게 책을 읽어줘서 너무너무 나 감사합니다. 알겠죠? 네. 안녕.